안녕하세요. 김태훈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분기 때 이후로 우리 증시의 거시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왜 지금 2분기 때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작년 특히 2022년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 내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그런 통화 긴축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지난 2008년도 그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로 그 시장 내 유동성이 넘쳐흐르는 저금리 시대를 이제 끝마치고 중금리 이상의 그런 금리 시대로, 고금리 시대로 돌아섰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는 유동성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투자도 꼭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들에만 제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시장 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자금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도 빠져나가는데 이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는 걸 보면 그게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난 2021년 이후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우리 한국은행이 먼저 2021년 8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전반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금리를 먼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건 그만큼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강세로 돌려놔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 그런 조치들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내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이 달러에 대한 투자 자금, 즉 우리나라에 나와 있던 외국인 자금 중에 달러 자산으로의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은 미국이 자신들의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인플레이션을 해외로 수출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달러 가치에 연동이 된 거죠. 그게 왜냐면 11월 달에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 이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아야 했고 그 빨리 잡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서 달러 가치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달러가 이런 재화를 사는 데 있어서 기준 거래를 하는 기준 그 자금이 돈이 되기 때문에 머니가 되기 때문에 기축통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의 가치를 올려버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버린 그 물건 가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미국인들은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그들의 이 바잉 파워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겠지만 그 외에 여타 통화를 쓰는 우리나라 같은 원화 같은 통화를 쓰는 나라들은 더 많은 그 원화를 줘야만 달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도 계속 그동안 올려왔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펀더멘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준금리를 올리고 또 먼저 기준금리 인상을 멈췄습니다. 내리진 않아서도 동결로 가고 있죠. 하지만 미국은 그 이후로도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11월 달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중간 선거 이후로 달러 가치는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왜 하락했겠습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가 비싸지면 그만큼 달러로 표시되는 미국의 상품들 가격이 비싸집니다. 수출이 안 되죠. 그래서 수출 기업들, 미국이 그나마도 원래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이제 적자를 아예 그냥 달고 사는 그런 나라이지만 소비가 미덕이고 소비를 해야만 미국 경제가 유지되는 그런 구조가 고착화되었지만 그래도 그런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건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미국의 수출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미국 제품들, 미국 상품들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죠. 그리고 그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에다가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무역 적자를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안 망하고 버티는 이유 중에 한 가지죠. 그들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작년 11월 달 이후로 몇 개월 사이에 아주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올해 2023년 들어와서 다시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기준금리가 동결로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원화 가치가 그만큼 많이 떨어진 거죠, 시장에서. 거기다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걸 외국인 투자가들이 눈치를 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율은 벌써 1337원, 1335원을 넘기지 않게 계속 어딘가에서 기획재정부가 됐던 한국은행이 됐던 뭉칫돈으로 달러를 갖다 풀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원화 가치를 방어하겠다고 외환 보유고를 허무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되다가는 외환 보유고가 지금 4천억 달러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되는 시점이죠. 우리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를 보시게 되면 미국은 끊임없이 계속 그 기준금리를 올려왔고 우리는 3.5에서 금리를 멈췄습니다. 금리 인상을 멈추고 계속 플랫으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가 1.75라고 해서 1.75%포인트에서 사상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원화 자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남겨서 나중에 그 환전해서 달러로 가져갈 때 솔직히 환차손을 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원화 자산을 팔고 그 돈을 지금 하루에도 빨리 달러로 교체해서 밖으로 빼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의 PPI라고 해서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하면서 미국은 이 생산자 물가지수와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것만 봐서는 인플레이션이 점점 안정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다 할지라도 그 경기 침체에 그렇게 심하게 빠지지 않고 소프트 랜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죠. 자, 이 CPI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5.0, 지금 목표하고 있는 그 물가지수는 연 2%대입니다. 아직 연 3%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준금리를 지금 다음 달부터나 이제는 동결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면 그 연준, 중앙은행이 나설 필요 없이 미국의 지방은행, 민간은행들이 그러니까 이 긴축 정책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굳이 유동성을 일부러 중앙은행이 나서서 빨아들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우리나라가 왜 미국과 차이가 나느냐? 우리나라는 월별 무역 적자를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1월달, 올해 들어와서 올해 1월달은 126억 9천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한 달에 기록을 해버렸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3월달에 대통령의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 이후로 이러한 추세가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후 이제 탈중국 선언을 하고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중국을 나름대로 그동안은 우리의 제2의 내수시장처럼 생각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아예 중국 시장을 진짜 이 협중론에 입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까놓고 무시했습니다. 까놓고 무시하면 당연히 중국 사람도 무시당하는데 중국 사람이 진짜 그 바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도 이제 배울 만큼 배우고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도 많은데 바보입니까? 눈치 까죠. 당연히 그 한국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예전과 같은 우호적인 관계를 할 수 없다 해서 이 수입 다변화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안 해가니 매년 약 한 600억 달러 중국과 홍콩을 통해서 우리가 한 600억 달러 정도의 무역 수지 흑자를 보았었는데 이게 사라져버린 거죠. 사라지고 적자로 돌아서 버린 겁니다. 여기다가 경상수지마저도 이렇게 적자로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내에 들어오는 달러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달러가 이제 점점 많아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최악이죠. 최악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이러한 경제 성적표를 갖게 된 거예요. 탈중국을 선언할 때라도 우리의 시장이었는데 제2의 내수시장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중소기업 상품들도 중국 시장에선 잘 팔렸었는데 이 시장을 깡그리로 날려버리려면 이를 대체할 만한 시장을 찾아놓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뭔 깡으로 그러니 뭐 협중론에 입각한 극우 유튜버를 너무 대통령이 시청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아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죠. 그 외환 보유고 추이를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에
한 4,600억 정도, 3,600억 달러 정도를 물려줬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4,200억 달러대로 그냥 쪼그라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400억 달러 정도 날려먹은 이유가 무역수지 적자도 있지만 이 시장 내에서 말 그대로 이제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가 원화 가치를 방어한답시고 그냥 몇백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쏟아부어가지고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바보 같은 짓 한 거죠. 그만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나 이런 한국은행이 했다고 생각 들자면 기획재정부가 했다고 의심이 되는데 이 관료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추경호 부총리도 그렇고 대통령실에 있는 경제수석도 그렇고 그게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윤석열의 이런 극우적인 스탠드를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따라가 줄 수 있는 예스맨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무능하고 너무나 한심하죠. 지금 IMF의 2023년 주요국 경제성장 전망률 보면 중국은 코로나에 대한 대비로 그냥 이제 리오프닝 해서 완전히 다시 개방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아예 포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성장률이 4.4에서 5.2로 IMF가 상향해서 조정했죠. 그 세계도 2.7에서 2.9로 올랐습니다. 일본마저도 그렇게 이제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고 성장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일본마저도 1.6에서 1.8로 경제성장률을 올려줬는데 우리 한국만 유일하게 2.0에서 1.7로 뒷걸음질 쳤죠. 이렇게 된 이유가 IMF가 볼 때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 무역 수지를 대규모로 보고 있는 중국 시장을 잃어버리고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에 의해서 이 한국이 중국 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결국은 중국 시장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만큼의 무역 수지 흑자와 경상 수지를 날려먹는 거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데가 없는 거죠. 그만큼 경제가 쪼그라드는 겁니다. 우리 한국만 역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하다못해 미국도 1%대에서 1.4%로 경제성장을 하고 유로존도 전쟁을 하고 있는 유로존도 0.5에서 0.7로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영국과 함께 아주 개판이죠. 영국은 그나마 이 상황에서 만회하긴 하네요. 영국이 더 한심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한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경제가 역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 무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무능을 가장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숫자로 나온 걸 봐서는 진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코스닥은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1분기 들어와서 지금 금리가 동결로 가면서 그나마 이 2022년도에 기준금리 인상 속에서 주가 하락에 적응했던 투자자들이 그나마 있는 돈 없는 돈 유동성을 빨아들여서 지금 올해 1분기 때 2차전지에 대한 테마성 바람 때문에 거의 650포인트에서 지금 900포인트까지 한 30% 정도 급등을 했죠. 지수가. 그만큼 낙폭이 컸는데 낙폭에 대한 반대적으로 좀 유동성을 끌어올린 건데요. 이게 이제 2차전지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2차전지 바람이 이제 한번 시장을 훑고 지나간 것 같고 이게 에코프로 사태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고 그 실망한 마음이 투자 심리가 얼어붙게 만드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2차전지를 대체할 만한 다음 타자가 없어요. 인공지능이니 여러 가지 말은 있지만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숫자를 보여줄 수 없는 적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2차전지 쪽을 탈 만한 그런 테마주는 못 되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 쪽에서 이 현대차하고 기아가 자동차 분야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하지만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다시피 해가면서 전기차는 오히려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는 없고 과거에 의존해서 현재에 잠시 장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대차도 좀 불안하기엔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현대차도 불안해도 그래도 1분기, 2분기 때
그나마 반도체가 죽쓰고 있을 때 이 우리나라 경제를 어느 정도 버텨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줬는데, 이 자동차 쪽은 반도체보다는 부가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분기 때의 테마성 그 반등에 이제 꺾이면 4월달에 이제 배당금이 나오고 나서 외국인 자금들이 그 배당으로 받은 자금을 대부분 다 해외로 빼갔기 때문에 시장 내 유동성이 부족하면 점점 이 지수는 이제 흘러내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1분기 실적이 좋은 업체들은 그나마 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주가가 더 위축되고 해서 투자 심리 위축되면서 주가가 더 빠질 겁니다. 자,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1위와 3위가 지금 죽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2등을 하고 있는 LG 엔솔이 지금 테마바람 타고 1분기 때 좀 버텨주다가 그나마도 이제 4월달 들어와서 꺾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지수 관련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그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또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나쁘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방향성을 돌려놓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2분기가 가장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얘기하는데, 2분기가 실적이 가장 안 좋으면 2분기 이후로 지수는 반등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2분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3분기가 더 최악일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선 4분기가 최악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경제가 역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어디가 바닥을 찍을지 아직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잘 머릿속에 두시고 지금은 철저하게 개별주 중심으로 시장을 접근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이렇게 시장 전체가 하락하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시장 여건에서도 지금 그 개별적으로 분기 실적이 좋은 업체들은 플러스를 키는, 빨간불을 키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런 종목들을 이런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중소형주들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